감사합니다. 극대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꼭 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참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국회에 와서 2시에 본회의에 혹시나 우리 면허취소법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대기 상태로 있다가 오늘 상정 안 된다는 사실을 듣고 다른 일정으로 갔다가 또 이 포럼식에도 참여하고 또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기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치과계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해 주신 김민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치과계 가족 및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뜻을 모아 노력을 기울여 오신 공우석 대표님 등 치과계 5개 전문 학회 주민과 유관단체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루환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치학계 여러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또 이 초고령 사회의 전문가 단체들이 함께 이 포럼을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포럼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고홍석 포럼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포럼이야말로 우리 치학계에 새로운 신선한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전문 학술단체들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제 소견이기도 합니다. 긴장되고 떨립니다. 제가 원래 원래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16년을 동아일보에서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홍보기획 담당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입직을 해서 홍보과장으로 한 6년 5개월 정도 홍보과장을 했고 이번에 이제 첫 보직으로 보건정책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취업회장님 면담하고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특이 이력 소유자라고 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구나. 그러고 보니 저 같은 이력이 사실 많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고 또 실제로 홍보과장만 6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새롭게 좀 배워가고 있고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자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기자가 가진 장점이 빨리 배운다거든요. 그래서 빨리 배워서 빨리 소통하고 특히 우리 치과계랑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축사는 좀 준비해 왔는데 네, 그래도 저희 방송도 있고 하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과의료포럼 발족의 뜻깊은 자리에 축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포럼 발족을 기념으로 해서 모든 치과계의 정책 제안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축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무언가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 나온 것을 보내드리니까 치과계에서 이렇게 서로 협업해서 한다는 모습을 보고 메디컬 쪽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잘 하면 자기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사를 하면요 국회의원들이 앞에서 축사를 쭉 해서 한참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늦게 와가지고 축사만 하고 가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담되는데 오늘은 제가 사실 본회의 때문에 조금 늦게 왔고 본회의가 또 있어 좀 이따 가야 되는데 국회의원 딱 하나 와가지고 다른 분들 다 축사를 길게 하시지 하니까 굉장히 많이 편합니다. 요거 좀 덜 먹을 것 같아요. 고령사회 이름이 치과의료포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오늘 그 부분이 발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고령사회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치과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갖고 있는 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이 크게 변했는데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아는 사람들이 오래 같이 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태어난 사람은 없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어지간히 건강관리 잘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연령이 한 20대로 보이십니다. 한 80년 정도 같이 사실 가능성이 높은 50대면 한 50년 정도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자, 치과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치과 행사를 몇 번 가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알았는데 의대하고 치대하고는 두 개의 다른 하늘이라면서요. 제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치과 의사, 치대에서 공부한 분들, 제가 아는 치과 의사들도 보면 여기 물론 일반 의대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어찌 보면 굉장히 예술적,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하신 그것이 뭐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태근 회장님 지난번에 제가 기억 아직도 하는데 행사 때 이 시 읊으신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95세신데요. 한 80이 넘어가면서 인간에게 이 치과에 관련된 것, 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위 섭생, 식사, 영양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모와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인격, 자존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다른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하나는 일부 아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작년에 K-방역이라고 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서 WHO에서 전 세계에서 소위 글로벌 바이오 백신 트레이닝 허브라고 해서 중저소득국 국가의 바이오 전문가들을 매년 100명 이상 전 세계에서 다 받아서 교육하는 유일한 나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그게 이제 교육이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작된 겁니다. 조금 약간의 뻥을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걸 처음 발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국내에 설득해서 실현하는 과정에 한 97, 8% 이상은 조금 이렇게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어젠다는 그런 글로벌 트레이닝 허브라는 임시체를 일종의 상설적인 세계 유수의 학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WHO 총장 출신인 이종욱 고 총장의 이름을 따서 이종욱 스쿨로 세계에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두 번째 어젠다고, 세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아태 지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건복지의원연맹 의장 겸 결핵 세계 코커스의 아시아 의장이 돼서 회의를 하러 나갔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젠다를 그때부터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빌 게이츠가 넥스트 팬데믹을 예방하는 법이라는 책에서도 제안했습니다만 저는 유엔의 피스키핑 오퍼레이션 평화유지군과 대응하는 일종의 세계의 이제는 글로벌 건강유지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헬스키핑 안에. 근데 이것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만나는 이제 해외 의원들마다 얘기하고 있고 작년에 WHO에서 가서도 얘기했고 정부에도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 제가 한국 총리께도 말씀드렸고 저는 한국이 그것을 선도할 때가 됐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는 돈 갖고도 충분히 역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하고 진단을 앞서 할 수 있고 튀르키예 같은 데에 어떤 재난 대응 사태를 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재난 대응 자원봉사자와 결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재개하고 그 일사단을 한국이 맡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렸는가 하니 제가 나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구성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진단, 방역, 그리고 치과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치기공 기술도 세계 최고고 이미 온라인 진료도 상당히 커버가 가능하고 그래서 대학생서부터 중견 심지어 은퇴할 연령들은 그 이후에 치과 의사들도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갖고 구체적으로 꽤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하시는 걸 뒤에 경과목을 드리게 돼서 떨립니다. 네, 저 대한예방치과 고용학회 30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치학대학원 예방치과 교실의 진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면을
부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고령사의 치과의료 포럼의 경과 보고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반 전이죠. 8월에 대한유전치료학회에서 여기 있는 4개의 단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고령사에 요구되는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고 또 관련된 분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령사의 치과의료 포럼 준비 회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약 두 달 뒤에 저희가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 준비위원회가 한 15분이 모였습니다. 5개 단체의 회장님과 그리고 준비위원회 구성에 15명이 참석한 저희가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요. 거기서 주로 이제 결정된 사항은 우선 심포지움을 2020년 3월에 개최하자. 그리고 회장을 한 11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 재직 중이시던 전신마취 담당하신 마취과 변님께서 2월 말로 사임을 하시고 현재 공석 상태에서 최초로 11년 반 만에 마취과 의사가 없이 거의 한 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지금 계셔서 과장님께서 계시니까 서두 모두 발언을 한번 제가 감히 한번 위원장님과 다른 분들의 명예도 안 온 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각종 그 공공의료 영역에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마취과든 응급의학과든 심지어는 건강 향상을 위해서 여러 학교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치과계 여러 단체 모인 본 포럼은 고령과 장애에도 건강한 구강을 이념으로 정하였고 건강한 구강, 건강한 노화를 비전으로 향후 4가지 측면에서 사업 방향을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구강이 건강한 노화의 기반, 이 모든 거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현재 그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측면에서 노년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체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구강의 여러 기능 중에 저작 기능입니다. 저작 기능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영양분을 바탕으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저작 관리를 초고령 나이까지 잘 유지해야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신의학적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을 공공관리를 하기 힘든 의존적 노인들은 다양한 노인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고요. 근골격성 문제, 신경인지적 문제 등으로 이분들의 건강관리가 사회의 구강건강관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건 건강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물리적, 인적, 경제적 다양한 물리적 장벽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가 진료율이 현저히 부족한 심한 지체장애 경과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작년 3월 12월에 모색하는 장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고령과 장애를 불구하고 건강한 구강을 위하여 고령자의 건강한 구강을 추구하고 기능적 생태계의 구강 건강 유지를 통한 전신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존적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면서 포괄적인 구강 관리를 제공하고 치과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5단체는 치과의료 포럼 발족을 선언하며 앞으로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보건의료계 학술단체 및 정책기관과 교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치과계와 보건의료계의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 대표 고홍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광고 드리고 발족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써야 될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근데 지금까지 하나, 둘, 셋.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 보장 조치라든지 임플란트 이제 지금 시작했는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치료 질환이 전신적 질환으로 이행하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당뇨나 뇌졸중, 심장질환, 만성질환 관계에서는 6배, 3배, 2배 이런 쪽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위염 같은 경우에 위백이 흘러서 이제 말을 못했는데 그 정도의 어떤 범위는 사실 32개의 치아가 크로닉 만성 치주염이 생기게 되면 그 위라는 어마어마한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치주 질환을 가볍게 우광에 한정된 질환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우광 질환, 치주 질환을 전신 질환의 어떤 노화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차 면역에 실패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왜 그런데 이 고령과 장애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의 직관하게 제약이 많다. 우리는 접근하기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직무이사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4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노인들은 서너 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을 많이 먹죠.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23개의 약을 먹는 할머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약을 먹으면 우광근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화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는 약 때문에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악이 감소하게 되면 자정작용이 되지 않잖아요. 우광이. 그러면 시태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지장애에 있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행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광미생 관리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막는다든지 행동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양치를 하는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광불개할 수밖에 없고요. 또 노인 쪽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양치 열심히 하는데도 입안에 보면 음식물이 찌끄리가 있고 어림도 있습니다. 그만큼 손에 손놀림이라든지 매뉴얼 덱스트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이 나이가 80세, 90세 되면 손이 어눌해가지고 편리를 딱히 할 수도 없는 상황. 편리가 불결하게 되면 나중에 알겠지만 국민성 배변 쪽으로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뇌병변 질환에 대한 폐흡술 운동의 근력 강퇴, 우리 흔히 말하는 뇌신경의 5번, 7번, 9번, 10번, 12번 뇌신경 쪽에 뇌관 쪽에 브레인스템에서 나오는 뇌신경이 있는데 이쪽에 뇌졸중이 온다는 폼이 오게 되면 주변에 근력 강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혈의 어떤 근력 강퇴는 치명적인 설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치의 어떤 원인일 뿐만 아니라 허민성 배변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분들의 노인들이 주로 이제 보면 경제적인 취약성 때문에 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에 찾아올 수 없는 문제, 또 양치질을 스스로 이렇게 수행할 수 없는 문제, 치료에 협조는 하고 싶은데 신체장애 가지고 정신적으로 인지 감소가 있다든지 대화가 안 된다든지 해서 치료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연방치과사의 실태에서 보면 이 3가지 자립적으로 치과에 내려갈 수 있는 펑셔널리티, 오ral 하이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치료 협조를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장애, 치과적 장애의 역할을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관점에서 좀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광미생 관리를 제가 이제 의사, 간호사들 중심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서 이야기를 보면 우광미생 관리를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강간호라고 하는 정말 오ral 너싱을 하면서 구강위생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 부분은 전신적인 질환이 있어 나타나는 구강의 정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차원이지 그게 구강위생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구강위생관리가 크리티컬 케어 관점으로 환자의 어떤 연명과 환자의 어떤 생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데 구강위생을 단순한 어떤 구강위생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바라본다는 거지.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폐하고 이 수프라하이어도 설골 상근 부분은 흉곽 내의 근막과 아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혀에 자극을 주는 것 자체가 호흡 기능이나 삼킴 기능을 많이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혀를 잘 닦는 사람이 흡입 예방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술자리가 좀 바라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디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이 오랄 하이진 케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환자들한테 가서 해보면 거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수준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데 들어가서 이걸 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뭐 소명 내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킨 장애가 있으면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치할 물 없이 하는 방법이 있죠. 양치가 어려우면 최근에 서울대 치대에서 김현재 교수님께서 이 워터렛 고모라를 만들어가지고 입안에 물이 튀지 않으면서 뱉을 필요도 없고 물을 넣고 치아를 입을 물을 빨아내면서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장비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여유고 하지도 않고 갑자기 손가락 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어려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서 해주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교련과 함께 이분의 어떤 크리티컬 케어의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한 실패가 쓸데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동경과 치과대에 가서 해보니까 딱딱하게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습제를 발라가지고 떼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교련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육적인 관점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노인 치약이나 장애인 치과학의 교육이 부실하게 교육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오홍석 교수님이 이제 유럽 게런콜로지에 유럽 노인 치약 우리 국내 현실들을 이제 써서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11개 지대 중에 필수 교과 과정으로 6것 정도 강의 내용이 주제들이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과에 찾아오는 자립적 노인에 대한 진료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찾아가서는 돌봄 노인에 대한 것은 아예 치과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습 인상 교육도 거의 어떤 클리닉을 만들어 하는 독립된 그런 게 없고요. 일본도 보니까 동경과 치과대학에는 포화를 교수님 참석하니까 외래의 요양병원이나 재택이나 그런 시설에 가서 하는 그런 클리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쪽에 뭔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미국 시대에는 57%에서 의무적으로 박사 전문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과대학 내에 노인 치약의 한 분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정말 토탈 어떤 우리 치약이 어떤 메디컬 학문에 못지않는 학문으로서 또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 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계속 대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치과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몰라서 장애인 치과 스페셜 케어 덴티스트 해가지고 책을 찾아보니까 꽤 많이 외국에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에 이제 장애인 치과학이라고 해서 책이 나왔더라고요. 저한테도 하나 와서 봤는데 그 내용이 꽤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여러 장애인 치과 강의가 이루어진 치과대학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너무 부실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노인 치약이나 장애인 치과학의 교육이 표준화는 내실화는 요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적인 관점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데도 정책적인 내용은 너무 느린 거예요.
지금 치과 연계계 장애인이 한 260만 명 된다고 김성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중증 같은 경우에는 전신질환이 있어야만 전신 마취가 가능한 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고칼에서도 스마일재단에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고령자 돌보면 15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후에 몇백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빨리 좀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구강은 어까나 아직까지 지도정력도 아니고요. 또 이런 구강 돌봄을 하는 노인복지법이나 공급 시행 규칙에 따라 나는 인력 자체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요양보호사들에게 가서 이 구강 관리 위생 관리를 설명해주고 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것으로 요 상심 장애라든지 구강 케어 협조가 어려운 식체장애 이장애 노인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분들에게 가서 요양보호사들이 한다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방문이나 구강 돌봄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촉탁이 제도가 있지만 요양시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현재 저택노인은 돌봄 제정 이후에나 가능하고 요양병원 개설에 치과의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면서도 구강케어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을 보면 독일 쪽에 독일과 일본과 국내 나누어서 보면 독일은 2014년도에 구강 분야 국가조사를 제공이 했는데요. 이때 75세 이상 노인의 구강 기능에 대한 지표들을 산출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아까 이야기한 장애, 시각적 장애 항목을 가지면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구강 기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치과급여 목록 관계 수가를 결정하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에 보면 이 요양시설에 가서 위생사와 치과위생사와 치과사가 가서 클리를 맞돈을 두고 만들어주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강 노쇠가 전신 노쇠나 사망률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자기들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신 노쇠에 단계별 치과를 반드시 넣어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쇠에 들어가면 구강 치료를 하게 되고 요양 돌봄을 넘어가게 되면 구강 돌봄 완화 치료를 통해서 어떤 돌아갈 때까지라도 어떻게 좀 좋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2010년도에 구강기능 자증이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병명을 만든 겁니다. 오랄 하이포펑션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보험 등재가 되어서 현재 치과 쪽에 치과 진료소라고 자기들이 하죠. 그러니까 치과를 개업을 하면 두 사람이 하면서 한 분은 마산 나가서 하고 한 분은 치과 진료를 하고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형태로 한 20-30% 정도 치과 진료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데 구강 기능 관리를 굉장히 확실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구강 세약이 말이 무정확하다든지 음식을 흘린다든지 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이제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을 구강 세약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지나서 구강 불교, 구강 건조, 폐암력 저하, 설구순 운동 기능 감소, 혈압 감소, 저장 기능 감소, 삼심 기능 약화 요것을 7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강 기능 장애를 저작 장애, 삼심 장애 요 부분을 통틀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구강 노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계별로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구강 노쇠라는 어떤 병명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어떤 폐와 구강 지면의 권력 저하를 누가 하느냐면 이비인후과의사도 아니고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처방에서 자급 치료사도 이게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급치료사 쪽의 학회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치과에서 이게 도입이 되면 같이 하고 싶어 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보건의료협의회에 커뮤니티 케어 또 제가 이제 공동대표를 있으면서 작시에 주로 한 분이 공동대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구강 돌봄 진료 모임을 할 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시설에는 돌봄만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못합니다. 제가 돌봄도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강 돌봄밖에 구강 케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구강 돌봄과 진료를 합니다. 근데 진료라는 게 치과에서 하는 진료가 아니고요. 어떤 완화 진료, 연명하기 위한 진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강 돌봄 완화 진료라는 그런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 이제 서정숙 부회장님이나 저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강기능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일본에 보니까 40대에서 40%, 50대 50%, 60대 60% 이렇게 서서히 가면 갈수록 이제 구강기능이 저하가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40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일부분을 공중보건 프레임워크로 삼아서 구강기능 저하를 하나의 어떤 명령으로 도입해서 저희들도 오는 환자들에 대한 일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계속 중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말 이제 구강 노세에 왔었을 때, 이제 저희 이런 구강 노세는 사실은 우리가 돌봄 노인들한테 가서 되게 치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구강 기능을 향상시켜서 음식도 약간 우물우물해서 섭취해주기가 잘 하면서 잘 삼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뇌파 공명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31일 날 국내 구강 노세 진단 및 치료 기준 원탁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그쪽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저희들은 저작기능, 효합력, 폐골력, 가액성 기능, 구강 건조증, 그 다음에 삼킴 기능, 구강 어떤 위생 쪽에 관계되는 청결 유지 상태, 이 6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래도 2개 이상 문제가 있으면 구강 노세에 이제 진단을 하자라는 쪽으로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한 의료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어떤 연구비로 저희 노년시약회 쪽에 구강노세, 한국형 구강노세 진단 기준 개발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라는 이런 어떤 연구를 과제를 저희 받아가지고요. 구강노세하고 실제로 신체 노세나 근육 감소증, 장애 및 사망 위험 증가 등의 어떤 국내에서 이런 연관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삼킴에 대한 것은 서로 다학제로 하자. 그리고 이제 구강 노세와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국내 데이터 축적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해서 제2차 구강 보건 기본 계획 구강 정책까지 하고 있는데 보건소 순회 구강 건강 관리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강 노세 주 노세를 우리도 신의료기술 쪽에 신청을 하면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그 진단명과 노세라는 진단명과 함께 치과 영역에 급여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신문사를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장기요양 공급위원회에 저희 치과사가 들어갑니다. 메디칼이 다 있는데 들어가면 치과사가 가서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뭘 우리가 등급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 등급 결정할 때에 구강의 노세에 대한 등급이 없으니까 치과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치과사를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넣어주면 또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구강 노세라는 항목이 있으면 우리도 요양 등급의 구강 노세라는 치과 등급을 만들면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된다. 그 인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치과는 왜 메디칼을 넣고 있는 치과 쪽에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해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구강 노세가 되면 이 부분이 완전히 다 전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요양시설 따로, 재택 노인 따로, 요양돌봄 병원 따로, 하나는 요양 의료기관, 하나는 의료기관 아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강 돌봄 완화 진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요양시설에 가면 구강 돌봄만 하면 되죠. 요양병원에 가면 구강 돌봄 진료 완화 진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중에 4가지 방법을 구강건강관리 쪽으로 하면 구강건강관리는 구강위생관리냐 구강기능관리 하면 되고요. 기본 치과 접질환이 뭐냐면 정말 그 호플레스 치아, 가망 없는 치아를 해주면 환자가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어찌 조금만 수리해주면 편하게 회복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치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응급으로 이제 해주는 경우는 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려가 되어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인프라를 총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원 기능원이라든지
또 시군부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공항도로공지도센터를 설치해서 실행팀은 현재 2,000명이 지금 저희들이 촉탁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게 되면 공항도로공지도팀이 우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주로 이제 아까 말한 치주질환을 1차 치과의 치주질환은 만성질환이잖아요. 그래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질환이 치주질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지약계층이나 순환보건 등간을 통해서 1차 보건, 2차 보건 기본 계획에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재택으로 팀에는 공항도로공 케어가 우리가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디칼 쪽에서 하는데 메디칼은 요양시설 자기들이 운영 다 해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자기들이 다 운영 다 해요. 그런데 재택은 지금 없으니까 재택으로 팀을 만들어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양병원 시설도 가기가 좀 어려워. 불러주지 않으니까. 요양병원 아예 들어가기 어려워. 재택은 아예 접근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군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어떤 독립적인 돌봄 완화 진료 제도를 만들어서 시설에 가면 돌봄을 합니다. 요양병원 오면 그냥 완화 진료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돌봄진료재단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가칭입니다만 이 필요한 장비들이 직관에 있잖아요. 가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소독도 하고 해가기가 개인 치과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장비 대여해서 가서 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민 이사님, 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문제 다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는 경험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장애인은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중증 장애인 14개, 직무이사할 때 14개 공항진료센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시마취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면 치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과 쪽에서 치과 전시마취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메디컬 쪽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치과 의사가 만약에 치과 영역에서만 전시마취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과 장애인 치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치과 쪽에서도 치과 마취과의 전신 마취가 가능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안착이 꼭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공공지약 쪽에 공공적하고 또 우리 이 요양진료센터, 요양병원 이런 쪽은 공공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저희들이 참여를 하되 공공치약회 지금 현재 5개의 단체가 있는데 학회가 들어왔는데 공공치약회가 좀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공치약회를 제가 해보니까 그분들은 논문도 안 되고 또 뭐 할 수가 없으니까 학회로서 우리 협회에서 가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증학회가 안 되니까 뭡니까? 보수교육 점수를 받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보람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학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치과 보름 쪽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되면 보수교육 점수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공공의료 쪽으로 치과 치료 쪽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항노쇠라는 병명을 도입해서 건강보험 항목을 신설하게 되면 공항보험진료 완화 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제가 이제 항상 말을 하지만 일을 해보니까 왜 내가 일을 하게 되었지? 내 집값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한 번씩 생각해볼 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는 이육사 시인이 광야라는 그 비인들에서 가난한 노래에 시를 푼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치과계가 함께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한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장애인치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빨리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관심이 없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협업해서 좀 치과계 쪽에도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두서씨 연결해서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부산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입니다. 직전 장애인치과학회 회장을 맡았고 지금은 대단본 스마일재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훌륭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치과를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제가 장애인 가족이 한번 떼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장애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장애인은 가족까지도 모두 장애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다음부터 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둘러보다가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 30년째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 고홍석 대장님이 저한테 속된 표현입니다. 낚시질을 하셨는데 제가 걸려들거든요. 아무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를 하게 된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선배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오늘 노년치의학교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저한테는 제가 예전에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장애인이라는 게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편안하면 모두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만 노년치의학회에 물어보면 당신은 안 늙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주제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는 오늘 안 계시지만 김민석 의원님이 저는 사회에 왜곡된 이런 제도나 문화를 바로잡는 아주 큰 의사라고 대의라고 칭찬을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해갖고 상당히 고무되신 걸 제가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일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의 노력은 차차 속의 태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지연 과장님을 뵙고 한 가지 희망을 얻는 것은 특이한 경력을 저는 상당히 사투리도 심하고 굉장히 오늘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제 의지는 여러분들한테 참 똑바로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상당히 긴장되는 자리임에도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갈 겁니다.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드웨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인데 그 하드웨어가 저희들 지금 결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갖고 지금 15개 정도 아까 권역 장애인 진료센터 아까 그 불만 하시는 거 보셨죠? 그 불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스마일재단 이사장님 계시지만 스마일재단 처음에 창립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요즘도 눈물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집에서 제가 하는 일이 아주 먼지 같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제 이름도 나중에 어디에 남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우리 장애인 치과학회에 또 노인치과 또 어떤 어려움이 계신 공공의료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외국에는 장애인 통계가 보통 25%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최대 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노인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 집어넣고 또 다른 분들도 다 지금 노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나 또 사회 구조적 비리를 다루시는 분들이 노출시켜서 또 노인이 편안한 사회가 우리가 예전에는 서양에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이유가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아주 천덕꾸러기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외국에 가서 제가 스웨덴에서 좀 살아봤는데 스웨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얼굴 뜨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스웨덴을 만약에 모델로 삼으신다면 거기 노인들은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그 장애인 치과 그 1차 진료 또 욕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3차 진료, 2차 진료까지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한 10개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근데 3차 진료, 2차 진료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야 될 시간에 1차 진료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 상담하고 뭐 간단하게 스캐닝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라건대 이런 포럼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1차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수가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최대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대표가 임기가 회장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제 표현으로 현 회장님을 졸라서 못 졸랐습니다. 꼭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결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방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포럼에서 더 훌륭한 분들이 만들어 주실 걸로 믿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을 사랑해 주십사 하고 우리 이지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치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성남에서 건치에서 성남이나 건치 회원들이 2002년부터 장애인 진료단을 구성해가지고 장애인 진료 사업을 2019년까지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닥치고 성남시 의료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장애인 진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한다 해서 2019년까지 해서 장애인 진료 사업을 꾸준히 해와서 거의 장애인 주치 같은 병원과 시의 지원을 받은 부처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리콜해서 지금 관리 받고 계시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노인 환자들이 많은데 성남 의료생협이라는 단체에 개입을 좀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요양 보호사 요양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의뢰 오세요. 안 좋으신 치매신 분들 안 좋으시고 하는데 그래서 의료인의 보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많았습니다. 교육도 많이 했었고 이런 고령사회 치과를 포럼이 저희 보험학회까지 같이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발족에 제가 참여하게 되고 포럼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갖게 됩니다. 패널 토론 내용은 이렇게 노인보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내용을 읽어보시는데 말씀드릴 것은 50세 이상일 경우에도 무치학인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보다 4살 적으신 분인데 50대 초반이죠. 근데 상황이 다 무치학이라서 완전 틀렸다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건강보험 혜택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틀리 정도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보장을 건강보험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지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 분 50대 이후에도 그게 두 번째 틀렸어요. 그러니까 40대부터 구강무쇠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구강무쇠나 그런 저장을 못한 부분들은 적어도 건강보험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연령대하는 적어도 틀리는 임플란트는 제 재료상 어렵다 했더라도 그런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문가 부서도 좀 그래와하는 것 같다가 이제 저희 보험학회까지 포함해서 취업도 포함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노인분들 진료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침이 덜 나오고 고관 건조가 생기다 보니까 치근에 오식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제가 치주치를 많이 하는 치주치 열심히 했는데 뿌리에 이제 충치가 생겨서 결국 발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시게 돼요. 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어디 이제 장기가 입원했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악화돼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불소독포가 급여화가 돼서 정기적으로 불소독을 받으면 충치가 진행되는 걸 갖다 많이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불소독포는 좀 더 확대를 해도 되지 않는가. 적어도 고관 건조증에 이제 불소독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고 침 분비량을 좀 이제 검사해야 되고 해서 적어도 노인 정도면은 이제 그 전문가 불소독포를 갖다가 도움을 해줘도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걸 말씀을 또 내용에도 있지만은 우리 우선순위라고 생각해두고요. 주치 관련해서 아동 주치 사업이 이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고 장애인 주치 사업이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공익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툴로 들어와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고 미리 이제 고관 건강을 미리 관리하면 나중에라도 고관 노쇠를 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발제하셨던 뭐 그런 그 고관 노쇠에 관련된 그 건강보험 등재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그 여러 진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건강보험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처음부터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고요. 일종의 시범 사업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공공병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 요양병원들이 꽤 있는데 그런 데라도 시범 사업을 갖다 우선적으로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숙고가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걸 갖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공공 요양병원들 지자체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데서라도 이걸 시범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하게 되면서 수가도 개발하고 항목도 개발하고 하면은 좀 더 그 제도화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제도화도 포함이 되겠죠. 그 방식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난 학회지에 이제 장기요양 환자의 고관 관리나 요양급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휴례라든지 이제 정량화 그 형광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고관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메뉴로 제출하는 바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꾸준히 가끔 저희 속한 포럼에 속하는 단체에서 다 연구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항목으로 개발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수가들 행위들을 갖다 개발하게 되면 보험화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고령사회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늦추면 늦출수록 노인들의 건강은 더 악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 진척을 시키는 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지 요양병원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같은 병실에 40대 분이 뇌졸중으로 들어오셔서 근데 뇌졸중이가 보험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은 하지 말고 굳이 노인을 구제하지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그런 그 거동이 힘들어서 건강관리를 못하시는 분들 다 포함시켜서 그 사업도 만들고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시면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했던 연구들이 주로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떠나서 탑픽을 찾아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연구도 2016년 좀 했었고 최근에 저희 요양보험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노동자 포럼에서 이런 걸 다루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했던 거를 좀 되돌아보면서 저희가 했던 경험을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간략하게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노인 관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다수가 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수가 많은 문제를 안고 계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강과 전신 건강은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면 훨씬 더 그분들의 건강
노인관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전문가 집단을 위주로 한 노인관리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선진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돌봄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장기휴학 시설에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순회하면서 보건관리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전문가 양성 측면에서 요새 저희가 이제 요양시설 돌아다니는 요양보호사들을 보면 요양보호사들 양성 과정에 반드시 미로가 실기가 접목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양보호사들 양성 과정에 현재 약간의 칫솔이 치약장 이런 걸 배우는데 그분들이 그거는 상당히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이런 걸 잘하지만 구강이라는 걸 보기가 어렵고 자기가 겁이 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친숙한 분이 요양보호사고 돌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런 분들이 이런 보건관리 활동을 요구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에 보건관리를 중요하게 볼 수 있도록 교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집단도 그대로 가야 되죠. 이성민 선생님이 전 원장님이 많은 그 노인 취약과 관련된 교육 현황을 보여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전문가 집단의 식가의사나 식가의생사의 정부 교육 과정을 돌아보고 실제적으로 노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고 필요하면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진료실과 현장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인의 특성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 치료나 관리 위주가 아니라 그들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 정신 상태까지 고려한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 충분히 기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할 수 있는 집단의 교육과정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문 진료나 수대 진료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중심의 어떤 방문 진료 활용되는 기구나 장비가 충분한지 또 하나는 만약에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 인력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성별 자체가 봐야겠죠. 그리고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는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파견 인력의 역량입니다.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직접 관리할 인력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나 아니면 별도의 인력 개발으로 저희가 한번 이걸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요양시설의 계약 치과 의사 제도도 저는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인력의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들 직군에 대한 재교육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보건보호사업 주관 연구기관이 관련사업 추진단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고령사회는 노후 시설에서 보내는 것은 한계 상황에 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50%가 넘어가면 시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으로 접근을 강화를 합니다. 이미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파견되어서 노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들 누구도 관리하는 노인들의 부강 상태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문제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상담을 창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든지 공중보건 사업 측면에서 기획수행 평가 정후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업 지원단 같은 조직의 재구성도 공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인력 개발과 지원 그리고 자원의 재분배하는 특히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재교육 또 타 사업과 연계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인의 건강관리 데이터 정보 공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접종을 받았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나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도 데이터의 공유는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구강건강 정보를 일반 건강 정보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초고령사회를 목적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가 노인의 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체계적이고 꾸준한 노력과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은 계기로 노인 건강 문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지원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과 장애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자리는 모르고 왔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발제를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고 왔는데 생각이 정리된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계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는 여러 의견들, 말씀들 잘 귀 기울이고 담아가서 저희가 앞으로 구강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추진해 가야 할지 저희 과장님과 같이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제2차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던 장애인 구강치료사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센터가 10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중형센터 10개소랑 동역센터 14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조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진료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작년에는 진료 실적이 9만 명을 초과했고요. 누적 진료 실적이 지금 4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계속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도 저희가 센터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치같이 전문의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에 신규 편성을 했고요. 올해년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25.8% 증가를 해서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치과 동부의 배치도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좀 편리하게 접근성 좋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번역 중앙센터 마찬가지고요. 지금 장애인 진료센터에서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1차 진료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치과 진료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중앙센터, 권역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요. 단계적으로는 지역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계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진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차 구강보건 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보건소의 보건소 기반으로 해서 순회 구강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또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업은 장애인분들이나 이제 노인분들 시설을 직접 보건소에 계시는 치과위생사나 치과의사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예방진료 활동을 수행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좀
작년에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이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시는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그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순회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역량을 계속 이제 키워드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해서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진보현 교수님도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론과 실습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개발한 사업에서는 이론 교육과 첨단 실습 교육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시는 치과 의사분들과 치과 위생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이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 사업을 수행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좀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다양한 업무를, 다양한 보건 진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강보건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문가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좀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구강 암암면 외과 의사로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참석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스마일재단 이사장님 계시지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 포천에 있는 공중보건의 치과 의사들이 의료 취약에 가장 모여있던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재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마 스마일재단을 시작하게 되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친구 중에 한 명, 발기인 중에 한 명 거기에 있어가지고 또 제 근무처가 경기도다 보니까 그때부터 한 매달 20년 가까이 지금 회비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연이 됐었던 것 같지, 인연이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오늘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발제문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사실은 발제문에는 제가 진료를 하는 혈액선 질환 등으로 인해서 구강건조증이 이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발제문을 썼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성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치과 분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치약계 이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책 대응이 좀 느리고 정책의 반영이 잘 안 되고 이런 면이 좀 많았다라는 것을 치약계 이사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는데요. 작년에 치약계 이사로서 이제 이번 집행부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업무 협약을 맺고 정책 개발에 반영될 수 있는 치과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번 집행부터 이렇게 끌어오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구강요새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탁회의에 올려서 내가 공명하에 이제 구강요새의 한국형 진단 기준과 그다음에 이제 정의를 내리는 일을 이제 옆에 계시는 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정홍석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그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면서 보니까 진단 기준도 뭐 만들고 다 좋은데 이게 결국은 치과 의사들이 움직이려면 이게 급여하고 돼야 되는 게 이제 제일 큰 일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고 이제 내과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인을 리뷰스를 통해서 이제 요양급여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알게 되어서 이제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제 진단 기준은 있으니까 이제 시인의 리뷰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과제를 이제 내과에서 수주받아서
치의학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제가 잘 돼서 근거가 쌓이면 그거를 근거로 시드 리뷰스를 받고 시드 리뷰스를 통해서 이제 보험 급여까지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복지부 과장님도 계시고 이제 뭐 이런 자리니까 제가 좀 편하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부활외과 학회를 대표로 행정위에 가가지고 그 고이식술이라는 오랜 부활외과로 보면 오랫동안 행위 명령 행위는 하고 있으나 요양급여 등재가 되지 않아서 처방을 내리지 못하는 출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직권으로 행정위에 올라가서 이제 통과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막상 행정위에 올라가니까 치과의 목소리를 내는 건 이제 저 혼자고 많은 의과의 선생님들과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통과가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사방팔방 알아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의 인프라가 되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도 구강 요새도 급여를 받고 그러려다 보면 심평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급여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심평원의 상근으로 일하시는 의사분들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 한 T1은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일하시는 분은 한 50명 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과 의사는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단 한 분이 상근으로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다 내주시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강정책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심평원을 예를 들었지만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부를 때 치과 의사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여기까지 프로가 이제 오픈됐다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환영합니다. 질문하실 때는 질문하시는 분의 소속이나 밝히시고 어떤 분한테 질문하겠다 그 말씀 주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채원이라고 합니다. 딱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아까 이성근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또 오늘 제가 오늘 경험한 거에 대해서 좀 여기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성근 회장님께서 이제 되게 겸손한 말씀으로 장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고령 환자 중심으로 발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애를 가진 모든 환자분들은 고령의 노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적 장애가 늘어나는 만큼 고령과 함께 장애를 가지게 되시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령과 장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중고로서 환자와 함께 갖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이 토론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는지 오늘 오후에 오게 되신 환자분 두 분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은 지금 현재 61세십니다.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 58세에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저에게 임플란트 수복을 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셨고 편마디를 가지고 계시긴 하셨지만 굉장히 건강하셔서 브릿지 하나와 임플란트 하나 수복을 한 거 말고는 자기의 일을 가지고 계시는 모두 전체 치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건강한 분이셨는데 3년 만에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데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오셨어요. 살짝 왼쪽에 편마디가 있었던 곳에 그때 환자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6개월 검진에 못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6개월 검진에 오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사고를 통해서 왼쪽 다리를 다치셨고 결국 거동 자체가 마비가 된 상태에서 다리를 다치시면서 고동분변 상태가 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거의 본인의 모든 치아를 다 잃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게 자기 치아가 정말 이렇게 건강한 치아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약 크라운되어 있던 그 치아를 제외한 약 24개의 치아가 모두 루트레스트 상태가 된 상태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본인이 입원한 곳에는 이제 계속 구강관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없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입원한 곳에 6명의 입원을 하고 있고 그 6명을 개인 보호사가 아니라 한 명의 보호사가 돌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구강을 돌봐줄 그런 여력이 전혀 없으셨고, 그리고 본인은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시니 하반신 때문에 스스로 그 양치질을 한다거나 가서 입을 헹고 이런 단순한 그 생활 속에서의 클렌징이 되지 않았었다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딱 그 이성균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요양병원에서의 구강 케어 진료 문제, 구강 돌봄 진료에 관한 게 정말 딱 이 환자분이 겪으신 일이고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 한 분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은 70대 남자분이세요. 오셨는데 예전에 하셨던 덴탈리를 굉장히 잘 쓰고 오셨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치석이 굉장히 많으시고 10년간 치과에서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는데 일단은 물이 들어가는 진료를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삼킴 장애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지는 못하셨는데 폐 쪽에 폐 질환이 있으시고 그리고 사례를 자주 걸리신대요. 그래서 사례가 자주 걸리시고 치과 체어에 누워서 이렇게 자세를 눕는 자세가 되면은 이렇게 기침이 나오면서 사례 걸리듯이 기침이 나오면서 눕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셨고 치석이 엄청나게 쌓여 계셨죠. 치석 제거를 조금씩이라도 시도해야 될까 여쭤봤지만 이분은 이제 본인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치료는 무서워서 하지 못하시겠다고 치석 제거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강 노쇠와 저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관리하지도 못하는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정말 오후에 별 그거 없이 예약해서 오신 이 두 분의 환자분이 정말 이런 문제를 정말 겪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게 되시겠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치과 의사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함께 계속 이렇게 고령과 장애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첫 번째 질문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동줄로 저희가 써야 될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세상에 굉장히 나가는데 물 캔슬